35페이지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등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휴업신고가 있고요.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가 있고, 휴업을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는 재개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데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등록증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다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식은 동일한 서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휴업신고 서식, 폐업신고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이기 때문에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만약에 6월을 초과하고자 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6월 초과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옛날에는 통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변경신고라고 합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월 초과 무단휴업도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신고해야 됩니다. 휴업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도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 우리 교재를 보시면 휴업신고 의무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하고, 이때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전부. 신고 사유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3월 초가 하는 것만 신고한다 했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2번에 보니까 3월 초과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고요. 3번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부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칠판에는 재개신고라고 적었습니다. 5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변경한 경우 이렇게 하면 X입니다. 휴업한 경우 하면 X입니다. 휴업할 경우 또는 하고자 한 경우입니다. 신고 방법은 맨 밑에 방가로 3번 칠판에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거나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칠판에 적어놓은 그대로죠. 폐업신고는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반드시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또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고는 모두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만 하면 됩니다. 사전에만 하면 되고, 반가로 5번에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다만 6월 초과 무단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망을 한 경우 폐업 신고는 삭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사망해도 폐업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공부도 안 했는데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하면 폐업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사망하면 등록관청에서 알아서 등록을 취소합니다. 사망하면. 제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알고 등록 취소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신경 쓰지 말고 죽으세요. 그냥. 예. 죽으면 동사무소에 한 달 안에 사망신고해야 되죠. 사망신고하면 바로 행정전산망에 연결돼가지고 예, 등록을 취소한답니다. 저도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망신고 해보니까 그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발급한 거 가져가야 돼요. 하니까 바로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일 기초노령연금이 며칠 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월말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20일 날 나오는데 17일 날 아니 1일 날 돌아가셨으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달 그 기초노령연금은요? 1일 날 돌아가셨어. 아직 20일 날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20일 되기 전에 신고해버리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신고는 한 달 안에만 하면 되니까 굳이 나올 때까지는 신고 안 하는 게 좋겠죠? 받아먹고 신고하면 돼. 그러니까 환수는 안 되더라고. 마지막 달 사망한다는 거는. 근데 그 사망 신고 안 하고 계속 타먹다가 나중에 적발돼가지고 돈 다 토해내야 되고 처벌받아요. 잘못하면.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옛날에는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2번 휴업기간의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 칠판에 적어놓고 말했어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휴업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반가로 4번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이하의 무단으로 6월 초과해 휴업을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재개신고도 역시 미리 재개신고해야 됩니다.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등록증 반환입니다. 예, 휴폐업은 저기 등록증 반환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면은 영업이 안 되면은 어떻게든지 권리금 많이 받고 넘기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 권리금 못 받으면 차라리 임대료라도 빼고 넘겨야지. 그냥 휴업을 해놓으면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나가고 장사 안 하면 그 완전 상권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미리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적발됐습니다. 너 왜 휴업 신고 안 하고 휴업했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돼? 한 달 전부터 휴업했는데요. 왜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3개월간은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휴업을 했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휴업을 안 하고 점심 먹으러 가도 식사하러 가도 써놨더라고. 식사 중 해가지고 써놨어요. 전화번호. 그런 거 법적으로 써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했다고. 업무정지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습니다. 자, 37페이지 인장등록입니다. 휴폐업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도 역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인장등록은 뭐냐 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가 자꾸 바꾸면 안 되고요. 한번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 그 도장을 계속해서 중개행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장 등록을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했어요. 옛날에는 인감명령법에 의한 인감도장을. 그러나 지금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막도장이라도 되는데 단 이 도장을 쓰겠다고 등록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 도장을 써야 되고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인장 등록의 여의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회사가 중개 업무에 계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도장 찍으면 내가 도장 안 찍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등록된 도장을 찍으면 내가 안 찍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2번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중개보조원은 즉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은 인장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 찍을 일도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변경 등록은 변경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사후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자, 그러면 제가 국토교통부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분실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손님이 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계약하면 안 된다. 그럼 옛날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그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한 거지 새로 손님 와가지고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곧바로 즉시 변경 등록 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꼭 7일 있다가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죠. 7일 이내니까 바로 해도 된다고요. 그날 분실하자마자 바로 해도 상관없다고. 늦어도 7일 안에 해야 된다는 뜻이지 7일 있다가 변경 등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가로 4번 인장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뭐라고 했나요? 앞에서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노원구에 있으면 등록관청은 노원구청장이 되겠죠? 노원구청장에게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를 법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법적으로 사람.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하고 개인인 경우는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한다. 법인인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즉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장 등록에 가름하는데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개인인 경우는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양가로 5번에 보면 2가지 적어놨잖아요. 개인은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2가지. 근데 3가지입니다.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그 신고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개인이 법인이 인장 등록하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 등록 신청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도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에 등록된 도장, 등록할 도장을 찍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등록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양가로 6번에 반가로 1번 개인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즉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및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실명 도장이어야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실제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용덕, 다 성도 기재되고 이름도 기재되어야 됩니다. 한자 도장이나 한글 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험에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숫자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2차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1, 2차 같이 하신다면 1차 위주로 보시고 2차만 하시는 분이라면 뭐 공법이나 등기법 이런 거, 등기법 같은 거는 개정이 안 되니까 등기법 같은 거 이런 거 위주로 하시고 2차 과목은 거의 다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지 리갈 마인드를 요하는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민법은 이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민법은 리갈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1차 과목은 법적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1차 과목은. 근데 2차 과목은 거의 단순히 암기입니다. 사실. 뭐 이게 논리적으로 크게 생각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2차 시험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시간은 많이 남아요. 2차 시험 보니까 한 30분 남았는데 거의 다 나가죠. 어때요? 작년에 올해 보셨어요? 2차 시험 안 봤어요? 거의 다 나가고 없죠? 30분. 예? 못 나가요, 요즘은. 끝날 때까지 못 나가요. 아무도.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는 나가도 되는데 그 대신에 시험지를 놔놓고 나가라던데 요즘은 시험지 하나도 못 나가요? 끝날 때까지. 잘 됐네. 아니 옛날에는 불안해 죽겠다고 한 30분 남았는데 다 나가고 없어요. 보면 한 두세 명 남아있고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 이거 뭐 사람들 다 나갔다 생각하니까. 아, 요즘은 아예 못 나가네. 끝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잘한 것 같네요. 그게 미리 나가서 막 밖에서 떠들고 있고 그러면 불안해요. 안에서 시험 보고 있는 사람. 어쨌든 시간은 많이 남죠. 2차는. 2차는 시간은 많이 남아요. 1차 합격하셨어요? 잘하셨네. 1차 합격하셨으면 뭐 지금부터 수업만 안 빠지고 다 들으면 거의 99.9% 합격이에요. 근데 통계는 2차만 봐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50%도 안 돼요, 지금. 작년에 약 8,000명 정도가, 8,500명 정도 1차 합격했어요. 그 중에서 4,000명 정도는 올해 떨어졌어요. 내년에 또 1, 2차 같이 해야 돼요. 지금 해마다 추세가 그래요. 2차만 해가지고 한 반 정도 떨어진다고요. 그분들은 거의 학원에 안 다니고 막판에 한두 달 막 공부한 분들이, 왜냐하면 우습게 이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 이런 분들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1차는 되고 2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 그러면 뭐 그거 한 문제 우스우니까 막판에 한두 달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작년도 결석 안 하고 다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했어요. 결석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성실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개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근상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우등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뭐 대학교는 개근상을 안 주니까 못 받아봤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으면서도 잘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들어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듣다 보면 나중에 침 질질 흘리고 자고 있다 일어나면 컴퓨터는 딱 꺼져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딱 그걸 진짜 그걸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수업은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도 나무 강의 최근까지 뭐 지금도 저는 나무 강의 지금도 일주일간 아직도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지도 받고 있는데 올해 이제 뭐 이번 달에 끝나긴 하는데 계속 가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짜증나요. 강의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렇지만 참고 버텨야 돼요. 뭐 박사, 석사 별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실력을 특별히 배우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교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 성실성은 제가 볼 때는 성실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 모욕감 느끼면서 그렇게 잘 안 해줘요. 막 구박하고 이게 논문이라고 썼냐고 집어 던지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합격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37페이지 맨 밑에 분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을 주된 사무소 인장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해석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이 없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별도로 등록을 해야지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쓰면 그럼 주된 사무소 손님 오면 도장 찍을 게 없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따라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고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38페이지.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주의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는 거의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하긴 한데 만약에 등록된 도장을 제가 개업공개사로 등록을 해놓고 보조원한테 맡겨가지고 계속 보조원이 제 이름 자필로 적고 도장 찍고 했다면 그건 양도대여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8만 9천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약 10,000개 정도는 거의 다 대여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가서 물어보면 빌려줬습니까? 물어보면 빌려줬다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사장님 바빠서 잠시 어디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중개사무소는 한 군데가 단속해버리면 소문 다 나가요. 다른 데 문 닫았고 도망가버려요. 그냥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현업에 나가서 단속 온다, 문 닫고 도망가라 이렇게 다 친목회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회가 다 조직돼가지고 친목회가 연락 오면 문 닫고 도망가야 돼요. 안 가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전부 조사 다 당한다고요. 전부 다 뒤지면 잘못한 건 하나는 있겠죠. 3년간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죠. 또 가져오라고 해 보면 다 잘못된 거 있어요. 뭐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란, 빈칸을 두면 그게 다 위반이랍니다. 해당 사항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문제는 빌려준 사람 한 명도 안 걸리고 안 빌려준 사람 도망 안 가고 있잖아요. 급 안 먹고 그러다가 전부 다 업무 정지당하고 그래요. 진짜 빌려준 사람 오히려 처벌 안 받고. 현실이. 이 빌려줘가지고 자격 취소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서 8명 됐더라고. 1년에 8명. 전국에 35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서울, 인천, 경기가 절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비해서. 그럼 서울이 한 30% 정도 되는데 전국에 비해서 8명 됐으면 거의 많이 안 된 거라고요. 한 10만 명 중에서 8명 됐으니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얘기 서울에. 전국적으로 보면 35만 명. 우리 1년에 응시하는 인원이 10만 명 넘죠? 그러니까 10만 명 넘는 인원 중에서 지금 1년에 응시자가 1차까지 합하면 10만 명 넘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이상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거의 1, 2차 같이 봤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응시 수리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차만 보면 응시 수리를 작게 받죠? 그러니까 전부 다 1차만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1차 응시자는 훨씬 많고 2차 응시자는 작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자, 그래서 인장 등록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 등인데 금지행위입니다. 먼저 금지행위.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다. 자, 7가지가 있는데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이 매무, 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 줄임말입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해마다. 자, 그럼 출제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 따라서 이러한 금지 행위는 직원들도 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직원들도 금지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매무수거라고 했는데 매가 어디 있냐면은 그 2번에 우리 교재 39페이지 중간에 2번에 양가로 1번 당해 중개사항물에 대한 중개사항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이게 우리 책하고는 저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어디 있어요? 양가로 3번에 있죠? 39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죠? 무는 무가 어디 있냐면은 양가로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보수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그가 거짓되는 행 양가로 1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서 나오면 아마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법조문 순서에 되어 있어요. 법조문 순서에. 법 33조. 여러분들이 법조문 찾는 거 법제처라고 쳐보세요. 인터넷에 지금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에 법제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그럼 법제처라고만 쳐도 돼요. 그러면 아니면 어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법제처라고 치시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나와요. 대한민국 현행 법령정보라는 게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법조문을. 그럼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까지만 쳐도 나오겠죠.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법 이름이. 다 안 치더라도 공인중 요까지만 쳐도 공인중개사법 다 나와요. 법 33조에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법 33조. 법 33조에 있다고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쓰는 이 순서가 법조문 순서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이 반드시 모든 건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법조문이 있는데 물론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암기하든 저렇게 암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책하고 틀리더라도 이게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 법조문 순서니까. 또 그렇다고 책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단지 순서만 달리해놨어요. 그게 암기하는 방법이 다 선생님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를 암기하는 위주로 해놨기. 저는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제 암기 방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해. 이게 법조문 순서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법조문 순서니까 다 책에 있는 건 찾아봤으니까요.
법 제쳐 들어가셔서 법 33조에 보면 있는데 첫 번째가 매매가 뭐냐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직업으로.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매매 중개는 안 되고 전세 중개만 가능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중개는 매매 중개도 가능해요. 중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매매를 업으로 하면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거는 현재 국토부에서 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거래하고 요거는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좋은 물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하고 이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는 손님이 물건을 싸게 내놔도 개업공개사 못 산단 말이에요. 이거 사고 싶어도.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뢰인한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를 들면 집장 사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광고내가지고 계속 분양한다든가 이렇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계속 파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매매를 지급을 하면 안 되고 뭘 지급을 해야 돼? 중개를 지급을 해야 돼. 남을 소개시켜야 되지. 직접 싼 물건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하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고요. 의뢰인한테 하면, 손님한테 하면, 우리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손님한테 하면 한 건만 해도 직접 거래해요. 근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이걸 만약에 내 집을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매수인이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한테는 팔면 안 돼요. 내 집을. 근데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고 내가 생활정보지에 광고 냈어요. 어떤 아파트 뭐 103호 판다 해가지고 광고 내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 광고 보고. 그럼 집에서 계약서 썼다면 그거는 의뢰인한테 한 게 아니죠? 한 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직업으로,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개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이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거래. 직접 거래 뭐예요? 이거 직접 거래. 손님이 팔아달라고 하면 외국 같은 데는 개업공개사 다 산단 말이에요. 직접 샀다가 또 다른 데 팔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살 때는 제가 오늘도 오전에 분양 사무실에 가봤는데 상가, 단지 내 상가 때문에 가봤는데 막 긴박감을 조성해. 이거 엄청나게 막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그 미분양된 것도 청약 경쟁률은 50대 1이었는데 아직도 계약은 다 안 했더라고. 청약은 50대 1인데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분양은 다 안 됐어요. 3층까지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 이것도 아마 오늘 내일 끝날 겁니다. 이렇게 3층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거 2년 후에 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급박함을 조성해요. 막 될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어떤 문제 폐단이 있을 걸로 우려하냐면 직접 거래를 허용하면 손님이 팔러 오면 뭐 4억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 4억은 안 됩니다. 3억도 받기 힘듭니다. 그럼 얼마까지 될까요? 3억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러면 알았어요. 그럼 실제 시세가 4억인데 3억에 싸게 개업공개해서 사버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걸 지금까지는 금지해 왔어요. 근데 이제 개업공개사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자격증 제도가 시험이 어렵고 하면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법인에게만 허용하려고 했어요. 중개법인에게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인은 몇 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 개업공개사들이 반발을 했어요. 이게 법을 개정하면 보통 협회에 이런 거는 알리고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바꿀 예정이다 하니까 개인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해가지고 아마 개인도 전부 다 직접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에요. 그럼 싼 물건 나오면 개업공개사 샀다가 비싸면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근데 조금만 벌어가지고 안 망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직접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중개만 업으로 하면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망할 이유가 없죠. 저도 망한 이유가 이게 막 올라가니까 막 샀어요. 전부 다 샀다가 나중에 내려가니까 팔지를 못해가 전부 손해가 파니까 금방 망해지더라고요. 큰 돈 먹으려고 하다가 중개보수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안 되는 거 먹다가 이거 한 건 하니까 뭐 몇천만 원 남으니까 좋더라고. 하기가 싫어. 중개는 이제 그냥 이런 거 직접 거래 이런 거 막 분양 이런 거 받아갖다 팔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분양하는 게 지금 서서히 조금 약간 지금 최근에 와서 약간은 뭐 이제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이제 앞으로 3년 후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3년 후가. 지금 뭐 분양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또 그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 뭐 내려가진 않겠지만. 자, 어쨌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고 하려면 매매 중개업을 해야 된다고. 남을 소개시켜야 되지 저희가 직접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올해부터 수수료라고 하니까 장사꾼 냄새가 나서 보수라고 하면 변호사 보수라고 하지 변호사 수수료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이름만 바꿨어요. 수수료라고 부르는 것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복비라고 불렀어요. 복을 받는 비용. 복을 받는 비용. 지금도 복비라고 많이 해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와서 복비 좀 깎아달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비 깎으면 복 나갑니다 이러면 아이 알았다 들어서 준다 하면서 그냥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비, 중개수수료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보수.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금품. 금품이라고 하면 물건도 받아도 안 되고 돈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많이 출제됐다는 말은 과거에는 이걸 많이 초과해서 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초과해서 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법정보수라도 다 받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초과해서 주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축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다가구나, 이 다가구라고 하면 단독주택이죠.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 다가구. 이 단독주택인데 이 다가구 뭐 19가구 다가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세입자를 다 넣어가지고 이걸 팔아야 잘 팔린다고 지어놓고 세입자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팔라고 하면 안 팔리죠? 텅 비어 있는 거는 세입자 꽉 찼어요. 그러면 이게 월세 계산하면은 월세가 보통 방 요즘은 최소한 한 40만 원, 거의 40만 원, 30만 원 안 되는 데는 없죠, 월세가? 30만 원 넘어요. 평균 4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럼 방이 약 19개라고 보고 평균 40만 원이라면 248, 얼마예요? 월세가 800만 원인가요? 40개면 20만 원씩? 80만, 800만 원이죠? 한 7, 800만 원, 그럼 19개라고 잡고 한 700만 원 이렇게 돼요.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억에 팔아, 10억이면 월세가 20개면 40만 원 나오면 800만 원, 800만 원 맞아요? 800만 원이면 10억이면 수익률 많이 나오는 거죠. 10억이면 얼마에 이게 800만 원이면 8%인가요? 1년에? 0.8%. 예, 8%. 1년에 8%. 9% 넘어요? 9.6% 나와요? 9.6%면 수익률 높은 거잖아요. 10억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억 좀 더 하겠죠. 은행 수익률보다는 요즘 한 7%만 넘어도 괜찮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럼 이게 은행에 10억 넣어놔봐야, 은행에 누나 말 들으면 1억 넣어놓으면 뭐 어디 17만 원인가 6만 원 나온다던데 그 10억 넣으면 한 100. 그러니까 은행 넣어놔봐야 10억 넣어놔봐야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이거 800만 원 나온다 하면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거 사고 싶은 충동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축 다가구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받을 때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돈 급하면 200만 원도 준다고 그래요.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걸 팔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런 건 이제 신축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세를 3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막 200만 원씩 이렇게 줘요.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 짓는 사람들이 전세를 빼려면 월세는 많이 안 주고요. 그리고 또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다른데 통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 주더라고, 현실적으로. 이 법정보수 따지면 월세 40만 원 해봐야 이거 40만 원 70% 곱하면 4,7, 28, 2,800만 원에 0.4% 해봐야 돈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법정보수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통상 주인이 한 30만 원은 줘요, 최소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다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서울에서는 10억짜리 중개하면 아파트 900만 원이잖아요, 법정보수가.
실제로는 한 4,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중개해도 법정 보수도 다 못 받는다고요. 10억까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0.9%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실비도 받으면 안 된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실비죠. 차비. 실비는 받아도 되죠. 중개 법정보수 외에 실비는 받아도 된다. 실제 들어갔다면 차비 들어가는 거 받아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판례가. 그 다음에 중개보수 외에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받아도 위반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금 한 양을 받았다.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받았다. 다 안 됩니다. 그러나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된다. 권리금 알선해주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보수를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게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소위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1억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수인에게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매수인이 3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깎아주면 난 복비도 못 받는데 그럼 복비 많이 주실 겁니까? 그럼 제가 주인한테 최대한 깎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1억 1,000에 거래하고 매도인한테는 1억만 주고 1,000만 원 떼먹었다면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뭐가 있냐면 청약저축 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이런 것은 매매를 업으하거나 중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약통장 치보세요. 아마 7, 8천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가장 좋은 통장. 한 170번 이상 넣은 거 청약저축 10만 원씩 해가 1,700만 원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노부모 공략하고 있고 그러면 청약저축 매매 한번 치보세요. 지금 한 6천만 원 이렇게 돼요. 시세 좋은 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는 안 된다. 저도 이 청약통장 한번 팔아봤는데요. 옛날에 17년 전에 팔아봤는데 청약통장을 저도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팔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200만 원 받고 팔아봤어요. 200만 원 받고 청약통장을 파니까 수수료 20만 원 떼고 18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어차피 분양받으면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해약을 해버렸어요. 해약하려고 맘먹고 있었어요. 근데 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팔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분양받더라도 가입 당시만 무주택이면 되고 청약 당시만 무주택이면 되거든요. 청약저축이라는 게 중간에 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중간에 집이 있으면 이게 쓸모가 없는 줄 알고 해약을 해버렸었어요. 그때 완전 1순위였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눈을 뜬 게 거기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통장만 팔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어디 저 파주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분양받는 거예요. 제가 수분양자가 돼가지고 가서 계약서 다 적어줘야 돼요. 그 맨 꼭대기층이 됐어요. 맨 꼭대기층은 그 옥탑방이 있어가지고 1억 1,000만 원인가 분양받았어요. 그 30평대를 17년 전에. 그런데 그걸 피를 6천만 원 받고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피를 6천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그럼 1억 7천에 산 거예요. 그 저보고 얼마에 팔았냐 묻더라고요. 200만 원 받았는데요. 할라다가 안 했어요. 했다면 그 막 난리 나고 싸움 나고 계약 깨졌겠죠? 중간에 여러 사람이 계속 거쳤단 말이에요. 누가 거쳐갔는지도 몰라요. 그게 미등기 전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하길래 저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200만 원밖에 저는 못 받았는데. 그래서 막 그때 막 통장 여러 사람 이름으로 청약 예금 저축 막 넣어가지고 돈 많이 떼 있어요. 남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 어디 도망가 버리가 받지도 못했어.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막 분양권 무조건 분양받아 버렸죠. 그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가지고 전 분양권 전매를 전문 허용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어요. 1년 있다가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전혀 거래가 안 돼버리죠. 그 한순간에 다 망했어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망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하면서 열 몇 개 샀다가 그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자만 막 한 400, 500씩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서워서 지금 이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지금도 좀 약간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한 2, 3년 후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통장 거래하면 안 된다고 통장, 분양 관련 증서, 직접 거래도 아까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쌍방대리 하면 안 됩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일방대리는 가능한데 쌍방대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을 대리하면 A라는 개업공개사, 쌍방을 대리하면 A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죠? 혼자서 계약서 쓰면 만약에 시세가 1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개업공개사 A로서 마음대로 대리권을 양쪽에 다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2억을 써도 되고 5천만 원을 써도 된다면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시세가 1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어요? 2억 쓰겠어요? 5천만 원 쓰시겠어요? 중개보수 좀 더 받으려고 2억? 그럼 순진한 사람은 2억 쓰겠죠. 중개보수 더 받으려고. 그럼 나쁜 사람은 너 싸게 사주면 얼마 줄래? 2억에 팔아주면 얼마 줄래? 여기에 5천만 원 사주면 얼마 줄래? 5천만 원 사주면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여기 싸게 사주겠죠. 여기는 2억 해주면 2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그러면 이렇게 쌍방대리를 허용하면 무조건 비싸게만 계약서를 적는다면 쌍방대리를 허용하면 매수인이 불리하죠. 만약 시험에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항상 불리하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O입니까? X입니까? X잖아요. 그거는 누가 비싸게 적을지 싸게 적을지는 나한테 중개보수를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무조건 비싸게만 적는 것은 아니라고. 둘 중에 한 명이 불척의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수인이 손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쌍방대리는 안 된다. 민법에서는 쌍방대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원칙은 안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쌍방대리 뭐 이런 말들 예를 들어서 나온 말이 민법 용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네이버나 다음에 항상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용어, 법률 용어는 다 나옵니다. 쌍방대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조장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A가 B에게 1억에 팔았고 B는 C에게 다시 1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를 했습니다. B는 1억에 샀다가 1억에 팔았습니다. 한 푼도 전매 차익을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B는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비록 남겨먹은 돈은 없어도 투기조장에 해당된다고요. 왜냐하면 B는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취득세 내야 되는데 그래서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면 세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매매를 업을 하는 거 안 되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은 안 됩니다. 앞에 매무, 수거, 저 4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뒤에 있는 것 4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위험이 높은 게 수익도 높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80점 이상 받는 분들은 돈 벌기가 어려워요. 이거 다 처벌받는 걸 다 하니까 저 같은 경우 못해요. 이거 무서워서. 이게 처벌하는 것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돈 잘 벌어요. 그만큼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9페이지 고용인 했는데,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우리 현업에서는 실장, 부장 뭐 이렇게 불러요. 흔히.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요. 둘 다 고용인이고요.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는 업무개 이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업무지역범인데,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인데, 소위 중개인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31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모든 개업공개사가 똑같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똑같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인의 겸업제한 7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 7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개업공개사는 여기에 있는 7가지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인은 7번에 있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개업 외에 2번부터 7번까지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를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회사만.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33페이지 공동사무소인데요. 3번.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하나의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칸막이만 없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장등록, 보정설정, 손해배상 각각 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책임이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3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맨 밑에 사무소를 옮긴 경우 이전 후 10일 이내에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 송부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35페이지 휴폐업인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폐업신고는 반드시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37페이지 인장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도장의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고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도 7일 이내 변경 등록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40페이지 이제 중개계약부터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